자, 오늘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살아난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톰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톰슨은 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야. 알겠지? 톰슨의 원자망까지 했고, 오늘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연구가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원자 내부에는 플러스 전환을 띤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 전환을 띤 입자는 발견이 됐고, 그럼 플러스 전환을 띠는 그 정체는 누구냐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점점 그것을 궁금해하면서도 실험을 못한 이유는 그만한 기술의 발달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방사선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퀴리 매덤, 알겠어요? 퀴리 부인께서 라돈에서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방사선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바로 알파 입자를 가지고, 이게 이제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직관론을 갖고 들어갔어요. 어떤 직관론이냐? 분명히 전자라는 입자는 지 멋대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을 두고, 어떤 원자 중심에 어떤 커다란 질량을 두고 주변을 돌고 있는 건 거시적인 태양계, 솔라 시스템과 똑같은 형태,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도는 것처럼 그런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갖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큰 알파 입자를 방선총으로 만들어 쏘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금속 박에다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측한 결과를 얻어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외우는 게 아니고 추론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추론을 배웠죠? 그때 추론 3개 기억나요? 저번에 연극선이 말이야, 양극으로 휘어진 걸 우리 뭘 알았어? 음전을 띈다는 거 알았죠? 맞죠? 하나 더 한다면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 휘어진다는 까지 배웠죠. 그 다음 그림자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뭘 알았어요? 직진성이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로 우리는 질량이 있구나까지 알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험을 조용히 설명해 줄 거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원자핵의 발견 들어가 봅니다. 자, 원자핵은 어떠한 시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가? 그전 과학자들은요, 플러스 전환을 띤 입자도 있고 음전환을 띤 입자도 있고, 또 음전환을 띤 입자의 질량까지, 전하량 대비 질량까지 다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원자 질량에 비해서 전자 질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거든. 그래서 분명히 전체 질량의 거의를 차지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이용하냐면, 러더포드라는 과학자가, 러더포드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캐나다로 가가지고 유학을 하다가, 그때 물리학의 중심지, 요즘에 뭐 증권의 중심지, 그럼 뉴욕이잖아요, 그죠? 패션의 그죠? 중심지. 그때처럼 과학의 중심지가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 가서 톰슨 밑에서 배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톰슨이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서 또 캐번디시 왕래학자, 거기서 계속 제자를 키우죠. 모즐리까지 나오죠. 이 밑에 가우스라는 애도 나오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출신인데,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얘를 이용해서 알파 입자, 얘를 통해서 자신의 직관론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알파 입자가 무엇이냐? 방사선이에요. 참고로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알겠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실제로 이거는 뭐 비정거리라고 하죠. 흑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알파선 자체가 누구의 원인 물질, 누구냐? 알파 입자는 입니다. 2번 헬륨 4짜리 이거요. 이거 잘 보세요. 헬륨이 아니라 헬륨의 뭐라고요? 원자핵입니다. 그러니 무슨 전화를 떴다? 양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양전을 띄고 있구나. 알았지? 그렇다면 러더퍼드의 알파 2차 산란 실험은 도대체 왜 알파 2차를 선택한 것이냐? 일단 질량이 다른 방사선보다 훨씬 크고요. 알겠죠? 투과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은 투과력이 제일 약해요. 그러나 질량이 크다는 점. 그리고 걔들이 잘 투과하게끔 금속을 굉장히 얇게 사용합니다. 금속 박을 이용해서. 그리고 왜 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러더퍼드가 뭘 발견하기 위한 거냐면요. 플러스 전환을 띤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플러스 전환을 띤 알파선을 썼을까요? 둘은 총력으로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방사선이 휘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얘를 쏘게 하죠. 실제로 실험 장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총 이러는데 사실은 방사선 총이 아니고요. 납 있죠, 납. 납으로 둘러싼 이렇게 누구를 방사능 물질을 납으로 둘러싸고 구멍을 뚫어놓으면 거기로 뭐가 나올 거예요? 방사선이 나오겠죠? 총처럼 총알 넣고 땅땅 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사방팔방으로 빛인데 이쪽이 빛이잖아요. 차단해서 구멍 하나, 슬립 구멍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방사선이 나오겠죠. 얘가 쏩니다. 뿅. 어떻게 나간다고? 뿅.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선 이 앞에 이러한 형광판을 놔요. 형광판 A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를 좀 멋있게 구멍을 뚫어요. 슬립 구멍. 이렇게 해서 방사선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다 누굴 놓냐면 이렇게 금속 박을 놓아요. 이 말은 뭐냐? 얇은 막을 뜻하는 거예요. 금속박이란. 금을 얇게 하면, 얇게 피면 이쪽 편에 저쪽 편이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들 껌종이 알죠? 껌종이. 껌종이 이렇게 먹고 나면 종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종이로 떼내면 은박지 있잖아. 그걸 이렇게 보면 얇죠? 그 책상에 붙이고 도망가고 막. 떼내면 울고 있고. 그죠?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얇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형광판 B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알파선이 갑니다. 이렇게 찌 갑니다. 찌 가다가 땅 찍히겠죠. 형광판에. 그렇다면 우리는 요 형광판을 가지고 찍힌 포인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데 보세요. 형광판 A를 보면 일단 형광판 B를 먼저 볼게요. B라는 형광판을 보니 이렇게 돼 있더란 거예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대부분 통과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옆에. 알았습니까? 자, 얘는 대부분 뭐 했다는 얘기죠? 통과를 했다는 얘기고 얘는요. 옆으로 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파선이 맞고 이렇게 휘어진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휘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찍힌 게. 맞죠? 이거 왜 휘어졌을까요? 분명히 청력이 작용했을 거예요. 알파선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띄다 보니까, 양전을 띄다 보니까 중심에 양전을 띈 입자랑 충돌을 하게 되면 얘가 휘어졌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얘입니다. 형광판 A에 이게 찍힙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이냐? 이 금속판을 맞고 이렇게 나가는 게 찍힌다. 이거 뭡니까? 반사된 게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된 게 있다? 반사가 돼서 빵 찍힌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널지에다가 티슈 있죠? 티슈. 화장지 티슈에다 대포를 빵 포탄을 쐈는데 포탄이 튀어나오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뚫고 지나가야죠. 그죠? 근데 얘가 맞고 튀어나온다. 그렇게 상상이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러더퍼드니까 이런 직관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튀어나오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쪽에 방사선 물질을 놓고 자 형광판을 이렇게 돌려놨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그리고 여기다가 금박을 놓죠. 금속박을.
금속박을 놓고 누굴 쏩니까? 알파선을 쏩니다. 쐈더니 대부분 여기 왔는데 뭔 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그럼 얘를 A서부터 B까지 쭉 펴놓으면 형광판을 펴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결론입니다. 1번. 알파선은 대부분 금속박을 통과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뭐를 해라? 유출을 해라. 어떤 유출?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원자 내부가 그렇게 꽉 밀도가 큰 꽉 찬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전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자 내부가 빈 공간인 건 요즘에 과학 지식만 알아도 알죠. 근데 그렇게 빈 공간인 원자를 왜 원자들은 통과를 못할까요? 서로 바로 전기장 때문에 그래요. 전기장. 전기력이 그렇게 센 겁니다. 전기장이 있으면 이 전기장의 반발력, 총력 이런 것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장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입자들의 전기장 내부에서는 알파선 같이 원자력이 대부분 큰 것들은 전자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여러분이 공기 때문에 밀려갖고 쓰러진 적은 바람 있죠. 바람. 그죠? 근데 강풍이 불릴 때만 그렇죠. 웬만하면 니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죠? 걸어다니면서 옆에 공기가 스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이러면서. 근데 학교 늦었거나 그러면 난리 나죠. 막. 여가는 바람 맞는지 뭐 했는지 누구. 두 번째. 극히 일부의 알파선은 휘어지거나 뭐하더라? 반사한다. 되돌아 나와서 튕긴다는 얘기죠. 자, 이것의 추론이 뭐냐? 원자 내부에는 질량이 매우 크고 부피가 매우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존재한다. 이 입자를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실험 하나 더 보여줄게요. 금속박을 원자 구조 모형으로 표현한 게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원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알파선이 가면 마저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통과하겠죠. 어떤 놈은 가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가세요? 자, 요건 뭐냐는 거죠, 이게. 같은 전하를 떼었기 때문에 휘어진 거다. 저 각도를 통해서 핵 속에 있는 원자 핵과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의 거리를 예측을 합니다. 러더포드가. 그랬더니 뭐 대전 여기가 지금 원자 핵의 위치다. 그럼 최소 전자들이 막 부딪히는 애들은 좀 강경, 논산 이 정도 거리. 물리학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 거리의 전자들이 최초로 있는 그런 형태를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죠. 그래서 핵 가까운 곳에는 전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먼 곳부터 전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값을 알아내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러더포드는 이런 원자 모형을 그리게 됩니다. 얘는 일단 중심에 뭐를 그리게 돼요? 핵을 그리게 되고요. 그 위에 누가 움직인다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인다라는 이런 원자 모형을 러더포드가 주장을 하게 되죠. 됐죠? 이때 러더포드는 저 양전하를 띤
핵 속에 있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고 골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톰슨보다 훨씬 앞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책에는 또 러더퍼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러더퍼드가 맞고요. 실험을 통해서 양전환을 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은 골트슈타인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그 양전환을 띤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뭉친 덩어리를 핵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렇게 썼는데 원자들의 원자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원자량이 크다면 당연히 이 양성자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작은 부분에 부피가 매우 작은 부분에 양성자들이 모여있다? 뭔가 납득이 가능하는 거예요. 납득이. 왜요? 양성자끼리 서로 뭐예요? 밀어내겠죠? 양전을 떴으니까. 아니 어떻게 뭉쳐있을까? 궁금한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얘들이 전기력 말고 뭔가 당기는 힘이 있을 거다. 그 전부터 그 얘기는 있어 왔어요. 전기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게 밝혀진 게 강력이라는 힘인데 강한 핵력이라 해서 이걸 갖고 연구하려고 이제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때 기술은 또 부족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를 넘겨보시면 그 66쪽에 중성자 발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여요? 그 중성자 발견에 보면 러더퍼드가 예측을 한 거 있죠. 분명히 서로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는 모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전하를 띠지 않은 어떤 입자 같은 것들이 양성자의 결합을 도움을 주는 놈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체드윅이 쏩니다. 어디에다가? 핵에다가. 알겠어요? 베릴륨 핵에다가 빵 쏘게 되죠. 쏘게 되니까 이 핵이 뭐가 됩니까? 붕괴가 되겠죠. 그죠? 핵이 붕괴가 되면 양성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도 있을 거라면 빛이 두 종류가 날 거다. 하나는 음극으로 가는 빛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기장, 자기장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빛이 있어야 돼.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중성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중성자는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중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원자 번호가 없어요. 왜? 양성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질량수는 1이에요. 됐지? 그 왜 쟤네들 이렇게 마지막에 발견했을까? 얘는 외부 환경에 예민하지가 않아. 양극에서 휘어지는 애도 아니고 전기장, 자기장에서 휘어지는 애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제일 늦은 이유는 얘는 웬만한 전기장, 자기장의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양극선 실험을 왜 슬쩍 안 넣었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전자법적으로 갈 거야. 알겠지? 이 양극선 실험을 갖고 갈 거라고. 알았니? 페이지 68쪽으로 가보자. 다 썼어요? 여러분? 뭐 못 쓰거나 아니면 사진 찍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 보고 쓰시면 돼요. 니네 반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생긴 거야. 이야, 좋겠다. 우와. 그 오전에도 어떤 반을 찍고 왔는데 맨 앞에 앉아 둘이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뒤통수 안 나와. 죽었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틀린 사람 없어요. 교과서 내신에서도. 수업도 마찬가지로. 안 틀립니다. 이거 틀리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알았니?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커갖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학교 내신 때문에 내신 준비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라는 걸 봐요. 저한테. 보면 문제가 여기 5개로 나뉩니다. A부터 E까지 나뉘는데 아주 쉬운 거, 그 다음 평이한 거, 어려운 거, 아주 어려운 거 이렇게 5개로 나뉘어요. A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쪽 단원이 C를 못 넘어가요. 단원 특성상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자꾸 이제 2, 3년 전부터 B등급짜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 수능에는 A등급이 나왔어요. 드디어.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너희들 내신에 나올 일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모의고사 나올 가능성은요.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연도마다 정시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냐면 그때마다 문제들이 새롭게 나오다 보면 이쪽 단어는 원래 쉬운 거 내는 단원이에요. 이쪽 단어는. 그래서 쉬운 거지요. 내용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딴 쪽에서 좀 쉬운 문제를 낼 차례가 되면 여기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니네가 이 단원 시험을 만약에 학교에서 본다면 여기 단원을 어렵게 내면 딴 데는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래도 쉽다면 빨리 풀어갖고 어려운 문제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 답이가 쉬울 것입니다. 입니다. 자. 이쪽은요, 정량적인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데이터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 과정을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하는 건 학교 내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누구보다 더 빨리 풀고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은요,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이 단원 자체가 분석화학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싹 외워버려야 돼요. 푸는 방법을.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지고 쉬워집니다. 원자의 구조 단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원자를 구성하는 무엇이다? 입자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양성자, 중성자 이 세 개를 배울 거야. 알겠어요? 자 먼저 얘들의 실제 질량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질량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보세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질량이라는 건 여러분 질량과 질량수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질량 수는 가짜야. 우리 일단은 초창기에 이거 배웠죠. 원자량은 가짜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몰은 그 원자량 값에 그람 붙이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것이고 물질 같은 경우는 1몰에 부피까지 우리 기체일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을 해본 이유가 얘들 한계 질량은 다르다는 거야. 한계 질량이 얼마나 봤더니 얘가 1.673 곱하기 10의 -24g이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성자는 얼마인가 봤더니요 1.67까지 갔는데 여기 끝이 5다. 675 곱하기 10의 -24승g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9.109 곱하기 10의 -29승g.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얘를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상대적 질량으로 질량 B라고 하죠. 1로 잡을 거예요. 화학은. 얘는 1837분의 1 뭐라고? 무시. 너무 작아. 이거는 현대 기술로 이렇게 찾아내게 됐지만 예전에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얘들 질량 측정하고 전화량 측정하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기름방울 실험으로.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나만 알아두세요. 참고. 뭔 참고냐? 연단위 통과 배울 거예요. 통합과학. 그죠?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 빅뱅이라는 걸 맨 첫 단어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 물화생계 어디서 못 배웁니다. 지학에서도 없어요. 우주는 빅뱅 소리야 뭐 이렇게만 나오고 끝나는데 우주가 폭발하면 기본 입자라는 게 생기거든요. 얘들이 기본 입자는 아니에요. 얘만 기본 입자예요. 전자만. 여러분 전자 무슨 전화였지? 음전화였지? 그럼 전자와 쌍이 되는 게 누굴까요? 우리 여기서 양성자라고 배우잖아? 아니에요. 음전자가 있으면 양전자가 있어요. 질량 요거랑 비슷한 양전할 땐 양전자가 있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런 기본 입자들이 뭉쳐서 된 게 이런 애들이에요. 이때
양성자나 중성자는 기본 입자도 두 개로 나뉘는데 쿼크하고 그다음 얘들 같은 경입자라고 합니다. 전자들. 알겠어요? 웹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고 지금 쿼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건 참고입니다, 여러분. 참고는 어디에다 써라? 그냥 노트 왼쪽에다가. 왜요? 29가 아니라 28이에요. 아이고 부끄럽네. 사승 차인데 만대 차인데. 자, 참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양성자를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업코크예요. 업코크 두 개에다가 다운코크 하나다 이렇게 그려요. 양성자를. 중성자는 어떻게 그립니까? 중성자는 이렇게 업코크, 다운코크, 다운코크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여러분 얘들 원자량 진짜 질량은 누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양성자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중성자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상대적 질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컵급끼리. 업컵하고 다운컵 누가 더 큰 거 같냐? 지금 양성자, 중성자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업다운 지워버리면 아 얘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우주가 폭발할 때 얘들은 1대1로 만들어져요. 1대1로. 근데 질량이 크면 불안해요. 우리도 몸무게 많이 나오면 불안하죠. 그죠? 그런 얘랑 전혀 다른 얘니까 같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합니다. 그럼 질량은 보존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가면서 전자,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빛이 나와요. 그게 이제 홀딱한 우주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7대1이 되고 막 그래요. 안정화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통합과학 첫 번째 기간이죠. 여튼간에 우리는 화학에서는 1대1로 배운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알았습니까? 상대적 질량 B조 어때요? 1대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전하가 있어요. 전하. 여러분들 거기 보면 상대전하, 전하 이런 말 써 있는데요. 자,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물리학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질량을 따지고 질량비를 따지고 이러는 것은 역학장, 다시 말해 중력장에서 따지는 물리량 값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전혀 다른 장이에요.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쓰는 이유는 화학은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기적 특성, 역학적 특성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뭘로 갈수록 저기 이제 양자역학 쪽으로 갈수록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량비는 거의 따르지 못해요. 질량의 비를 갖고 뭔가를 따질 수 있는 건 몇 개 없고요. 입자성을 따질 때밖에 없고 전하량을 많이 따집니다. 전기장에. 그럼 이 전하가 얼마냐? 1.607? 607이냐 609냐? 안 알려줘요. 이씨 부끄럽네. 이구나. 부끄럽다. 10의 마이너스 19는 플룸. 플러스라고 부르면 돼.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플룸. 그러면 중성자는 얼마냐? 없어요. 0. 전하를 띄지 않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플룸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상대적인 전하량. 상대적 B도 좋고 전하량도 좋고 플러스 1플룸 마이너스 1플룸 0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기장은요 질량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전기적인 전하량 값의 B로 우리가 보는데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본다. 질문 잘 봐 얘들아. 얼마 곱하면 이거 될까? 얼마 곱하면 이거 나올까? 저거의 육수. 자, 액션이 좋았어요. 여러분, 니네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1이죠? 1입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야, 그치? 그럼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뒤에서 봅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자도 하나 있고. 근데 전자 무게는 무시하잖아요. 그럼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거예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 이게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걔를 우리가 원자량 1로 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번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지?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짜지? 그럼 진짜로 바꾸려면 이거 진짜 값에 얼마 곱했을 때 이거 나와? 몇 개의 집단 값이야 이거? 아보가드로. 맞았어요 이거. 아보가드로 곱하면 뭐가 나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양성계 하나의 질량이 수소 원자 질량 하나예요 그냥. 왜? 수소는 양성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걔가 상대값인 원자량 질량수값 1로 논다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수를 곱했을 때 얘가 뜨는 건 아니야 사실은. 요걸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원자량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질량수는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를 1로 놓고 중성자를 1로 놨으니 그냥 한 개 한 개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수 개념은 자연수 개념이에요. 근데 뭐 수업점 첫째 자리가 쓰긴 해요. 35.5 여기까지 쓰긴 해요. 그러니까 질량수도 가짜고 원자량도 가짜지만 원자량은 이렇게 실제 질량에다 몇 배수 아보가드로 수해서 몇이 나오는 인거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질량수 개념은 그냥 입자수 개념이에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그 개가 그냥 1이니까 상대 질량 비로. 알았습니까? 그럼 누가 더 간단해요? 질량수가 더 간단해요. 하지만 둘의 공통점 가짜라는 거죠. 둘 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원자량은 유수한 세 자릿수까지 숫자가 써 있어요. 막. 왜요? 이걸 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아보가드를 곱하면 원자량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질량수 1이라고 놓은 거는 우리가 이거를 1로 만약에 원자량으로 바꾼다면 이만큼 집단이 있었을 때 이걸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원래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까지 봤고요. 우리는 요게 화학에서 다루어지는 숫자예요. 요게. 알겠어요? 요게 화학에서 다루어지는 숫자다. 됐죠? 자 이제부터 이거는 뭐 쓱? 알겠죠? 이거 쓱. 자 원자의 표시법입니다 여러분. 원자 번호와 질량수. 원자 번호와 질량수 이렇게. 질량수 진짜야 가짜야? 가짜예요. 원자량은 다른 말이에요. 원자량은 소수점까지 쭉 자세히 써주는데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이 집단값이 원자량이고요. 질량수는 그냥 양성자수, 중성자수 합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소비율을 x라고 놓을 때 위아래 z, 위아래를 m 얘를 뭐라고 부른다?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원자 번호는 러더포드의 제자 중에 모질리라는 애가 있어요. 애라는 건 좀 부끄럽죠. 그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도 참전하신 분인데 공군조종사로. 자 원자 번호가 일단 옆쪽으로 아 1차 세계대전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업하는 또 마음 착착하네. 죽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노벨상 받기 일주일 전에. 아이고, 그럼 노벨상 못 받잖아요. 네, 노벨상은 대리 수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요. 자, 여러분 원자는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이만큼 원자 번호만큼 있다. 그럼 따라오는 게 누구다? 전자의 숫자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m은 원자량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원자량 써주는데 사실은 질량수를 씁니다. 여기다가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 네,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양성자수 더하기 뭐를 말한다? 중성자수를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맞아요. 그치? n-z 그러면 뭐가 나온다? 중성자가 나온다. 이걸로 끝이지? 자, 봐, 이제. 선생님 아까 원자를 구성한 입자 몇 개 보라고 했어? 몇 개? 몇 개?
이 세 개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보여줄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봐봐. 정리를 잘해봐. 자, 중성 원자일 때야. 원자일 경우에 양, 중, 자, 양중전. 원자일 경우에 양중전 씨는 어떻게 변하는지. 양중전 씨가 누구야? 양성자. 중성자, 전자. 맞아요. 이 입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요. 먼저 이렇게 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중전이 입자수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지금 1대 1대 1이라고요. 누가 있느냐? 얘를 한번 볼게요. 얘요. 이 아이는 몇몇으로 같을까요? 아, 부끄럽네요. 양성자 몇 개예요? 얘? 두 개. 그럼 두 개로 받겠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해가죠? 네. 전자가 몇 개야? 그럼 두 개요. 중성자 몇 개야? 두 개요. 양성자 몇 개? 두 개요. 대신, 선생님, 얘가 전자예요. 얘가 중성자. 죽을라고 그래요. 누구든 뭔 상관 있어. 그건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엇으로 같을까요? 윤미.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됐시요? 얘는요. 12. 맞아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자 번호 곱하기 2.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짝수 번호들이 있죠. 대부분. 짝수, 원자 번호 짝수 번호들이 잘해요. 알았습니까? 홀수 중에 저런 놈이 하나 있어요. 7번 질소요. 걔 14거든요. 그럼 걔는 뭐로 똑같아요? 777. 이해 갔어요?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쉬워요. 문제 풀기 되게 쉽겠죠. 막.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보세요. A, 얘가 B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자가 있어요. 적어도 B는 누구다라는 걸 알아요. 중성자. 맞았습니다. B는 100% 중성자예요, 지금. 왜? 실버. 양성자랑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질량비를 쓴 게 아니라 입자수비인데 여러분, 얘든 공통점이 뭐냐?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 둘은 양성자 아니면 전자예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중성자. 중성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가 누가 있느냐? 이런 애. 얘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9, 10. 그럼 얘는 누구다? 중성자. 이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중성자 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중성자 수인 거예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A, B.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얘는 중성자예요. 이런 얘가 누가 있느냐? 2번 헬륨 몇 자리? 3자리가 있어요. 2번 헬륨 3자리.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2, 1 이렇게. 그럼 1이 누구다? 중성자 수다. 이해 가세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이? 알겠죠? 원자일 경우는 저렇게 양성자와 전자가 똑같은 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저 세 개가 모두 똑같다라면 아, 그 아이들은 원자 번호 곱하기 2의 질량수를 갖는 애구나 라고 눈치를 채면 된다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온이 그래요. 이온이 좀 헷갈려. 이온이. 그래서 일단 찍을 사람 찍고요. 주기율표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원소기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단주기형 주기율표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도형 몇 개 그렸어요? 네 개. 저기 그건 종류고요. 몇 개냐고. 하나, 둘, 20개요. 네, 20개죠? 20번 원소까지가 단주기형 주기율표입니다. 그러면 맨 윗줄이 1주기라고 그래요. 맨 윗줄은 몇 개 보여요? 2개요. 두 번째 줄은요? 10개. 아이고 부끄럽네. 8개죠? 네. 세 번째 줄. 8개. 그러니까 뭡니까? 288이에요. 그냥 288이. 됐죠? 288인데 문제는 이게 좌측부터 번호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줄 맨 끝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끝은 두 번째 줄은 끝이요? 여기 2번이면 요건 8, 10번. 부끄럽네요. 그죠? 여기는 18.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 각 주기의 맨 끝에 있는 애들이 이게 원자 번호인 동시에 전자수 아닐까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게 원자의 구조의 어떤 전자 껍질 모양을 형식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 핵 주변에 전자가 놓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K라는 이 첫 번째 주기라는 거. 두 번째 애들은 길이 2개 있는 거야. 안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있고. 3주기는 3개 있고 이런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바로 밑에 전자예요. 이렇게 전자가 2개, 10개, 18개일 때가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비활성기체라고 불러요. 활성기체 몇 조? 18주. 모든 원소들은 얘들의 전자 배치를 따라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의 합체가 몇 번일까요? 9도. 9번이겠죠? 이 9번은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예요? 9개. 그럼 누굴 따라갈까요? 그러면 10번을 따라가는 게 편하죠. 맞아요? 그럼 9번은 양성자가 9개 있고 전자도 9개 있는 아이가 전자만 10개가 돼버렸네? 그러면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몇 번이에요? 17. 얘도 마이너스 1. 1가. 그럼 얘는 몇 번이야? 11. 11번.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겠죠. 네. 플러스 1.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게 이온이에요, 이게 이온. 자, 그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온의 양중전수. 양중전이 누구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양중전. 봤잖아요, 양중전. 자,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9번 플로린 19짜리 이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요. 그렸더니 보셔요. 10, 19 봤어요? 기잖아요. 10, 19잖아. 9, 10. 이거 부끄럽네요. 다시요. 중성자 몇 개예요? 중성자 몇 개냐고요? 10개요. 양성자는요? 9개요. 전자는요? 부끄럽다니까. 마이너스. 10개죠? 네.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면 쌤 아까 이랬을 때 100% 이건 중성자라고 했거든? 중성자 아니에요. 이온일 경우에는. 이거 누굽니까? 아, 부끄럽다. 양성자수요, 이거. 왜요? 잘 보세요.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우리는 중성자는 알 수 있죠, 여기서. 네. 기잖아. 그런데 얘가 무슨 이온 되니? 음이온 되면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많다는 거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9, 10, 10 있다면 얘는 무조건 양성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양성자일 수는 없잖아. 왜? 전자가 9가 되면 전자가 더 부족한 애고 10이면 똑같은 애잖아. 근데 이온이잖아. 이온이라면, 그것도 음이온이라면 이 9는 100% 양성자일 수밖에 없어. 알았니? 그때 여기 나쁜 숫자 있죠. 요게 얘 아니면 얘만 나와 시험에. 10, 18. 알겠니? 저 숫자는 되게 많이 나오는 숫자야. 알겠어? 10, 18 꼭 알아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 얘 음이온이야 이게. 이게 누구라고? 음이온일 때야. 자 여러분 이것도 봐봐. 12번 마그네슘 23대 얘는 이가 플러스겠지. 자 또 그래. 이렇게. 그러면 그냥 얘가 자, 12, 10 이거 10 누굴까? 전자. 맞았어요. 이게 전자예요. 왜? 이가 플러스면 얘는 10개가 돼야 되거든. 맞니? 얘가 전자의 숫자야. 그럼 얘는 무슨 이온일 때야? 양이요. 양이온일 때. 양이온일 때는 전자가 제일 작아요. 음이온일 때는 양성계가 제일 작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음이온이죠. 네. 얘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8 이거 뭐? 7. 이해갑니까? 네. 이거 누구 숫자예요? 전자.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얘는 그럼 양성자가 제일 작은 거라며요. 88 작은 게 2개 있잖아. 그 둘 중에 하나는 양성자라는 얘기잖아. 그치? 제일 작은 게 양성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숫자. 이 숫자. 얘밖에 안 따른다고, 전자들이. 그래서 10이나 18이 뜨면 전자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알겠니? 전자 배치는 10, 18밖에 안 떴다니까. 알겠지? 썼을 때 찾을 수 있겠지? 요거 기본 문제. 그 다음, 아주 재밌는 문제가 이런 문제. 이건 안 틀리는 문제거든? 바로 동위원소 문제. 자, 먼저 동위원소에 대한 정의. 동위원소란 무엇입니까?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동위원소야. 이때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뜻은 뭐를 의미할까? 양성자 수. 이게 같다. 그지? 그럼 이 말은 또 어떤 말일까? 전자 수. 됐지? 얘들아, 네.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요. 그렇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이 있어. 그러면 질량수가 다르다. 뭐의 숫자가 다르다? 전자 수. 충성자 수가 다르다. 충성자 수가 다르니 물리적 성질이 다르겠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 물리적 성질이 누구냐고? 끓는 점이나 밀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동위원소예요. 그렇다면 이 동위원소를 통과시간을 어떻게 시험을 했죠? 봐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게 해기해. 알지? 주변에 이렇게 그린 거 이거 누굴까 이거? 전자예요. 여러분 얘는 몇 번 원소? 1번. 1번. 질량수 얼마? 1. 2. 부끄럽네. 한 개, 두 개. 이중. 중성자 수. 몇 가지 됐어? 여러분 이것도 되는 문제. 잘 봐. 몇 번? 1번. 질량수 얼마? 3. 여러분 얘 무슨 입자수 이름 뭐야 이거 입자? 있자 이렇게 중성자. 중성자. 얘는요 원자. 양성자겠죠? 그 구성하는 양성자. 자 요건 누구예요 이거요? 전자. 이렇게 되겠지? 잘 봐. 쌤 말이 이거야. 이걸로 시험이 안 된다고.
둘 중에 누가 양성제고 중성제인지 알려면 이게 와요. 여러분들 어떤 힌트로 이걸 찾았다고? 전자수와 같은 애가 양성제예요. 무조건. 알았지? 어떤 말인지? 별거 아니잖아. 네. 여기까지는 여기도요. 뇌만 있고 눈 두 개인 애들은 다 맞춰요. 다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부터 푸는 요령을 잘 봐주세요. 잠깐 정량적 대상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들어가요. 평균 원자력. 여기는 자기학도가 예를 들어서 평균 원자력을 서술형으로 냈다. 그럼 요대로 쓰셔야 돼요. 요대로 안 쓰면 틀렸다고요. 무조건. 선생님들은. 근데 그 서술형 빼놓고 문제는 다 제가 시키는 대로 푸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평균 원자력이라는 건요. 도저히 동위원 소중에 무시하지 못할 수 있는 거. 봐봐요. 여러분 얘 자리가 0.003%고 얘가 0.00002%. 수소는 원자력이 1자리가 99.99%예요 거의. 그래서 걔는 그냥 평균값이 그냥 걔 대표적인 원자력이 1값이에요. 그러나 무시를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17번 염소가 35짜리가 75%를 찾아요. 작은 게. 그리고 17번 염소인데 37짜리가 25%를 찾습니다. 이렇다면 얘들은 평균 원자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나 봐요. 평균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 원자력값. 전체가 몇 프로인데? 100%인데 35짜리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75% 더하기 37짜리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25%. 그래서 35.5 이게 답이 이렇게 써야 답이에요. 아! 자기는 좀만 스마트하다. 그래서 제가 봐요. 몇 대 몇이야 이거? 3대 1이잖아. 그래서 얘를 봐요. 4분의 3 곱하기 35 더하기 37 1 곱하기 37 썼다. 얘도 나온다 보세요. 이거 나오는 거니까 퍼센테이지. 이게 같지. 이게 서술형에서 답을 적는 요령이고 우리가 푸는 요령은 저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봐야 한다. 암산으로 풀리니까 여기를 35라 하고 여기를 뭘로 하자? 37이라고 봐봐. 3대 1이지. 그럼 몇 칸이야? 총 3대 1이면 4칸이잖아. 4칸. 총 4칸. 그치? 근데 누가 더 많아? 35짜리가 더 많지? 이거 딱 중간 아니야. 36. 그죠? 3대 1. 이거 답이야. 이렇게 푼다고. 알았어? 3. 다시 말해서 35짜리가 확률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같이 가서 풀면 된다고. 얘는 그지? 뭐 요즘에 이렇게 기력이 딸려. 홍삼 먹어, 홍삼. 광고하세요? 홍삼? 나이키. 집에 없어. 유튜브 PPL. 집에 없어요, 집에.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잘 봐요. 예로서 5번 붕소가 10짜리가 20%고요. 5번 붕소 11짜리가 80%야. 머릿속 끌려봐요. 몇 대 몇이에요, 이제? 몇 대 몇입니까, 지금? 1대 4죠. 근데 질량선 몇 몇이에요? 10대 10. 그럼 1 차이가 몇 칸으로 나뉘어야 돼요? 3칸. 4칸. 야, 3대 1이라 4칸이면 6대 3은 5칸이지. 한 칸당 몇일까? 5분의 그래, 0.2잖아. 네. 누구한테 가까운 값이야? 11이야, 10이야? 확률이 누가 높아? 11이요. 11이 높죠? 그럼 11에 가까운 쪽으로 4를 잡고 거기서 1 잡으면 되잖아. 네. 몇일까, 그럼? 아. 10점. 삐리. 자기 모르겠다 흔들어. 선생님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라는지는 아는데요. 까불지 마. 대사하면 안 돼요. 잘 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 보세요. 10을 쓰고 11을 쓰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얘들이 지금 1대 4잖아요. 네. 5칸을 나누라고 이렇게 5칸을 나누시라고. 그럼 한 칸당 얼마일까요? 20. 0.2겠죠? 한 칸당. 그런데 4대 1이라며. 그럼 4를 여기로 잡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한테 가까운 거니까.
아무래도 1대1이면 가운데 걸리겠고요. 4대1이면 얘한테 나오겠죠. 여기 1.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10.8이 된단 말이죠. 이해 갔어요? 네. 저렇게 푼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확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CL을 가지고요. CL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를 만들 거야, X2를. X2. 여러분, 요거 갖고 만들 수 있는 X2 분자량을 대봐요. 최소값. 이 동위원소 가지고 만드는 분자량 최소값. CL2 하면 얼마가 최소예요? CL2가 되면. 니네 이 X2 물질이 바로 요거라는 건 알겠어요? CL2? 네. 그럼 CL2가 되는 조건에서 이 원자량 두 개를 갖고 조합을 해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분자량 얼마짜리예요? 70. 그렇지! 아, 얘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네. 갑자기 니네 뭐가 찾아왔어? 얘가 만나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겠어? 얘 분자량 70이겠잖아, 70. 그럼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만나면 얼마야? 74. 그럼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맞지? 근데 얘도 가능하단 말이야.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가능해요. 그럼 둘은 얼마니? 72잖아. 이걸 확률을 구하는 거야, 확률. 잘 봐. 어려운 거 아니다. 3대 1이니까 얘의 확률 얼마야? 전체. 전체 몇 중에? 4 중에 몇? 3. 확률은 그래서 얘의 존재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인 거 이렇게 16분의 3 이런 식으로. 얘는 얼마니? 4분의 1. 그래, 그럼 얘는 뭐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얼마?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문제인데 요거 구해볼래? 3 곱하기 얘들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지. 그럼 얘가 16분의 3 나오고 얘도 16분의 3 나온 거 아니야? 둘을 더한다 야. 더한다. 그래서 16분의 6 이렇게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저걸 가지고 시험 문제 응용해서 출제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봐봐. 얘를 응용하면 74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72짜리가 있고 74짜리가 있는데 이게 X2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자. X2 분자량이야. 여기는 확률의 상대값이라고 써요. 확률 상대값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 여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9, 이건 얼마인가 봤더니 6, 여기는 얼마인가 봤더니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알아둬. 동위원소가 몇 종류가 있어야 저런 그래프, 분자량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느냐? 2종류가 있어야 돼. 각자 서로 이렇게 딱 3종류가 되거든. 이해 갔어? 그 다음 봐봐. 가장 작은 값 있지? 네. 가장 큰 값 그게 자기들끼리 한 거야. 2종류가 있으면 소가 있고 대가 있을 거 아니야. 소소 대대 합치면 최소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가운데 값은 소대 대소가 만난 거잖아. 그러면 이 70이 바로 확률이 9라는 얘기야. 74가 확률이 1이고 근데 2종류가 결합한 거니까 확률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얘 2로 나눠봐. 얼마냐? 35. 35짜리가 확률 얼마? 3이야. 3. 3 곱하기 3에서 군 거야 저게 확률이. 그 다음 얘들은 37짜리가 되겠지. 1 곱하기 1에서 74가 나온 거라고. 37짜리 37짜리 만나서 그럼 결국 뭐냐? 얘랑 똑같잖아. 얘 확률 3이고 얘 확률 1이라는 거지. 이걸 나타내는 게 저거야. 상대값으로. 결국 뭐니? 이거 9가 16분의 9야 저거. 16분의 9. 야 16분의 3이라고 써놨어. 왜? 부끄러워. 누가 그랬니 이거? 이 사람 난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16분의 9라는 것을 16을 빼고 얘기한 거야. 9, 6, 1, 6 이렇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저렇게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